네, 대장동 개발 사업 민간업자인 남욱 변호사가 석방이 됐습니다. 그리고 첫 재판에 증인 출석했는데 이 재판에 출석해서 했던 말 한마디 한마디가 큰 파장을 남기고 있습니다. 천화동인 1호 지분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실 지분이다. 이런 얘기를 재판장에서 했습니다. 먼저 그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한마디만 부탁드립니다. 1년 만에 나왔는데 한마디 해주시죠. 한마디만 해주시죠. 죄송합니다. 이재명 대선 경선자금 왜 마련해 주신 건가요?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는 누굽니까? 지금 법정에서는 왜 진술과 태도를 바꾸신 건가요? 대장동 그분 누굽니까? 김영한테 6억 간거 대장동 그분이 누굽니까? 대장동 그분 김용 부원장이랑 전증산 씨 할 때 뇌물을 건네주신 거 인정하시는 거예요?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신 건가요? 법정에서 밝힌 이재명 대표 경선 자금 왜 마련하셨나요?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 누군가요? 진술 태도 바꾸신 이유 좀 말씀해 주시죠. 그 법정에서 소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재명 대표가 천화동의 1호 실소유주라는 걸 알고 계셨다고 하셨는데 그 경위가 어떻게 되십니까? 그 입국하시고 이전 대표 측으로부터 뭐 접촉 받으신 거 있으신가요? 정부는 금융 측과 직접적으로 소통을 하신 사실인가요? 그 천화동의 1호 실소유주가 이재명 대표가 맞습니까? 예, 대장동 개발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남욱 변호사의 이른바 재판장에서의 이 발언이 굉장한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천화동인 1호 지분은 원래 지금 김만배 씨 걸로 우리가 알고 있었죠. 그런데 이 김만배 씨가 이 천화동인 1호의 자기 지분은 뭐 얼마 안 된다. 나머지는 이재명 시장실 쪽 지분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을 남욱 변호사가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오늘 재판장에서 정영학 회계사에게 직접 본인이 신문까지 하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걸 어느 분에게 먼저 여쭤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박성준 의원님, 이 사실, 이 주장에 대해서는 조금 혹시 더 추가적으로 언론에 보도된 것 이외에 들으신 게 있던가요? 그러니까 뭐 그 앞에 화면에서도 보면 그런 질문을 하잖아요. 진술의 태도를 바꾼 이유가 뭐냐? 기자들이? 예, 기자들이 질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남욱의 변호사의 진술이 과거의 진술과 지금의 진술에 일관성이 있느냐가 매우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남욱 변호사 같은 경우는 과거에 언론사 인터뷰할 때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재명 당대표, 그 당시 이제 이재명 시장이죠. 시장을 예. 향해서 10년 넘게 찔렀다. 그러니까 10년 넘게 로비를 했다는 거 아니었어요? 예. 로비를 했는데 CR도 안 먹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 당시 보면은 아주 솔직한 담담하게 얘기하는 내용을 예. 보면 정말 그 진술의 신뢰성과 신빙성이 있는 진술이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지금 이제 구속기간 만료된 시점에서 그 재판정에서 진술이 완전히 바뀐 거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무슨 의심이 있냐면 결국은 이제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면서 남욱의 진술에 이 바뀐 이유가 결국은 남욱 자신도 자기의 어떤 방어권을 위해서 검찰과 어떤 거래가 있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예. 부분에 대해서 의심을 갖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유동규도 마찬가지고요. 가장 또 하나 이제 핵심은 뭐냐면 남욱하고 같이 있었던 김만배에 대한 조사가 지금 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예. 결국 그 우리가 얘기하는 대장동의 핵심의 중심 인물이 김만배인데 김만배를 통한 네트워크가 다 형성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김만배가 중심 인물이고 그 남욱도 그렇고 정의학 회계사도 그렇고 그 이후에 있는 뭐 박영수 특검이라든가 이런 모든 관계에 돼 있는 사람들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려면 실질적으로 김만배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는 건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예. 남욱의 진술만을 가지고 이렇게 나온 내용을 보고 천화동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그냥 뭐라고 할까 그냥 바로 공표했을 경우에 예. 그것이 과연 오염됐을 가능성을 어떻게 우리가 알겠습니다. 얘기를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진술의 어떤 태도,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을 갖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대장동 개발의 핵심 이 개발 시행 사업을 했던 것이 이제 여러 업체가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가장 핵심적인 게 천화동인 1호죠. 천화동인 1호는 김만배가 모든 지분을 갖고 있는 것으로 대초에 알려졌습니다만은 김만배가 정영학 회계사라고 하는 이 사람도 좀 핵심적인 인물인데 이 사람과 주고받은 녹취록에 보면은 천화동인 1호의 절반은 그분 것이다라고 하는데 그분이 도대체 누구냐 이게 이제 지난 대선에서도 굉장히 뜨거운 제재였고 그 이후에는 자신은 12.15% 정도밖에 지분이 없고 나머지는 이재명 사장실이 갖고 있다라는 얘기를
또 이 남 변호사가 이제 정영 회계사에게 따져 물으면서 2015년 2월부터 이제 그 3월, 4월 사이에 그 얘기를 직접 김만배로부터 들었다 이런 주장을 오늘 재판장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라고는 안 하고 이재명 시장실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라고 단정적으로 말하지 않고 시장실이라고 말한 거는 어떤 의미를 갖는 겁니까? 우선 그 전체적인 그림을 봐야 되는데 이 사업 주체가 성남의 뜰이라는 특수 목적법인 SPC라고 하는 그거였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지분 많았던 게 천화동인 1호에 1호에서 7호까지 있는데 1호가 얼마 받아갔습니까? 1208억을 배당받아갔어요. 근데 처음부터 그분 절반은 그분 거다. 그분이 누구에나 의심이 됐었는데 오늘 나온 남욱의 답은 2015년부터 난 알고 있었다. 이재명 시장실 거다. 이재명 시장이 아니라 시장실 거다. 그 표현은 뭐냐면 연결되는 게 이분들이 왜 돈을 많이 벌게 됐죠? 첫째는 SPC를 참여해야 된다. 건설사 넣지 말고 SPC 꼭 넣어야 된다는 그런 사업 지침이 들어갔고 또 하나는 성남시 도시개발공사의 초과이익은 더 이상 못 가져가도록 초과이익 쪽은 안 넣었고 도시개발공사는 1,800억만 상한선으로 가져가고 나머지는 민간업자들끼리 어떻게 보면 나눌 수 있도록 구조를 짰다. 우리가 지나가는 말로 하면 도대체 이 구조를 누가 짰느냐가 핵심이었잖아요. 그렇게 지금 와서 이제 수사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본다면 대장동 일당, 다시 말하면 김만배 이런 사람들이 했던 남욱이 모든 루트를 어떻게 되냐. 김용과 정진상을 통해서 이재명 시장에게 자기들에게 가장 유리한 조건을 그들을 통해서 제시했고 그 최종 결정권자인 이재명 시장의 사인을 통해서 확정된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보면은 또 하나 나온 이야기가 결정적으로 428억이가 왜 나옵니까? 이 가운데 저 428억을 원래 700억 주기로 했다. 누구한테? 정진상, 김용, 유동규 몫이다. 3인의 몫이. 근데 700억을 다 못 줘서 공통경비 빼고 나니까 428억을 주기로 약조했다는 내용까지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본다면 적어도 남욱과 다른 남욱이나 유동규 생각에는 그러니까 정진상, 김용, 유동규 몫이다. 이 세 명은 이재명 시장의 대리인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내용인 거죠. 그래서 이재명 시장실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자, 지난해 천화동 1호 관련해서 이 남욱 발언을 조금 들어보고 김만배 발언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아니라는 말씀이 좀 바뀌신 것 같은데 어떤 취지로 이유가 아닙니다. 바뀐 게 아니고 오해들 하신 거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린 적 없습니다. 이 지사가 아니었다고 알고 계셨다는 네, 건가요? 그렇습니다. 50억이 두 분한테 처음부터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 누굽니까? 그거는 바로 접니다. 천화동 1호 절반은 뭐 그분 것 이런 말에 대해서는 그분이 누구예요? 그 천화동인 1호는 의심할 여지 없이 그 화천대유 소속이고 화천대유는 제 개인 법인입니다. 예, 이 말만 들어보면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검찰 수사가 본격 시작해서 검찰에 이제 그 김만배가 남욱 변호사가 구속되기 전까지만 해도 이 그분은 이재명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김만배도 그렇고 남욱도 이제 부인을 하는 모습입니다. 근데 오늘 재판에 나와서는 느닷없이 그게 아니었다. 사실은 이재명 시장실의 지분이었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그때 그러면 그렇게 거짓말을 한 거냐라는 말에 대선 전이라 두려웠다. 뭐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정말 이재명 대표가 당시에 대통령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남욱 변호사가 어떤 폭로하는 것에 두려움을 가졌기 때문에 당시에 거짓말을 하고 오늘 재판장에서 진실을 얘기한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 반대의 상황이라고 보세요? 그것도 뭐 일리는 있습니다. 예. 사실 그럴 가능성도 있는데요. 문제는 저 대장동 일당들에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는 자기 개인의 이익이 최대화되는 게 제일 중요하지 누가 대통령이 되는 게 중요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대통령이 될지 모르는 상황은 또 자기의 개인의 재산에 침해가 올 수 있으니 대답을 자기 유리한 대로 한 거죠. 그러니까 지난 재판 과정이나 이런 경우에는 계속해서 본인들의 지분을 최대한 확대하는 쪽으로 유리한 증거들을 냈는데 지금은 이제 누군가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면 본인들이 빠져나갈 길이 생겼다라고 보고 거기에 지금 답들이 다 맞춰지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대장동 개발이라고 하는 것을 사실 민간 개발로 본인들이 100% 할 수 있는 걸로 국민의힘 당시 쪽 정치인과 하려고 했는 걸 이재명 지사가 당시에 시장이 막아서
민간과 공영이 이렇게 반반해서 성남의 뜰을 만들어서 했지 않습니까? 그 원리에서 지금 현재 뭐 그분이 누구다 이런 이야기는 당시 이제 이것을 했던 사람들 입장에서 김만배 대주주 입장에서는 그런 배경에 내가 뭔가를 이렇게 배분해 줘야 될 몫이 많기 때문에 내가 더 많은 몫을 가져야 한다는 증거로서 이렇게 무책임하게 이야기를 막 한 건데 그 녹취록을 가지고 이제 서로 유불리에 각각 필요한 만큼 골라서 쓰고 있는 게 현재 상황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처음에는 천화동인 1호가 김만배 자신의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유동규의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다가 지금은 다시 이재명 시장실도 지분이 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좀 흐름이 좀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남욱 변호사의 진술 내용이 좀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남욱과 유동규 본부장 지금 제가 화면에 나오는 얘기는 남욱 그 메모지에 나와 있는 얘기인데. 다른 사람, 그러니까 이제 천화동인 1호의 소유자가 다른 사람일 가능성이 있다. 근데 그 다른 사람은 바로 유동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오늘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천화동인 1호에서 상당 지분은 이재명 시장실의 것이다라고 본인은 직접 이 김만배로부터 들었다 이런 얘기를 좀 폭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헷갈려요. 정말 천화동인 1호의 지분은 100% 전부 김만배 것인가? 아니면 그 중에 절반은 유동규 것인가? 그러면 유동규 거라고 알려진 것에 또 상당 지분은 또 이재명 시장실에 있었던 뭐 정진상이라든지 김민용 부원장 건가? 그럼 거기에는 이재명 대표도 다 알고 개입을 한 건가? 뭐 이렇게 자꾸 이제 검찰의 수사 방향 흘러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다 진실인가? 이것도 좀 여러 가지 이제 논란을 쌓는 것 같습니다. 정 변호사가 볼 때 진실은 뭐예요? 지금 우리는 지금 진실을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진실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거 또 변호사인데 법을 공부했는데. 일단은 좀 정리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천화동인은 1호부터 7호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1호가 좀 특이해요. 2호부터 7호까지는 그 소유주가 다 개인이에요. 그런데 1호만 법인이에요. 화천대유. 화천대유는 누구 거냐? 김만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천화동인 1호가 김만배 거다라고 생각을 갖다가 하는 거죠. 그런데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다들. 네네. 그런데 어쨌든 법적으로는 천화동인 1호의 소유주는 화천대유라고 하는 법인이고 그 법인을 이제 그 김만배가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 개인인데 왜 1호만 그 화천대유라고 하는 법인일까? 이게 이상한 거고 그 다음에 사실은 1호가 1억 500만 원 투자했어요. 근데 얼마를 갖다 남겼냐? 1208억을 남겼어요. 쉽게 말하면 1000배도 더 먹은 거예요. 정확하게는 한 1100 몇십 배를 먹은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그 진술이라고 해가지고 다 같은 진술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컨대 제가 이제 피의자나 피고인이 돼가지고 진술을 하게 되면 경찰하고 검찰에서는 제가 거짓말해도 돼요. 거짓말하면 그게 나중에 저한테 불리하게 작용할 뿐이지 법적으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남욱이 법원에서 한 것은 증인으로서의 그 진술이에요. 선서하고 진술하는 거거든요. 거짓말하면 또 처벌받아요. 위증처벌. 검찰에서 거짓말했다고 해가지고 처벌받지 않거든요. 또 다른 죄가 추가된다는 얘기군요. 그렇기 때문에 위증죄라고 하는. 같은 진술이라고 하더라도 진술의 무게는 경찰, 검찰과 법원의 단계에서는 굉장히 다르단 말이에요. 남욱은 변호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거짓말하면 추가로 처벌받는다라고 하는 걸 알고 한 이야기니까 아무래도 일반적인 경우보다는 법원에서 그 선서하고 하는 진술이 진실일 가능성이 훨씬 높겠다라고 일단은 법원에서는 그렇게 판단을 할 거고요. 그 입국을 해가지고 검찰에 출두하기 전에 기자들한테 했던 얘기보다는 오늘 법정에서 한 얘기가 좀 더 사실에 부합할 가능성이 높다. 훨씬 더 무게가 있는 거죠. 법적으로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천화동인 1호부터 7호까지 다 해가지고 투자한 금액이 얼마냐면은 3억이에요. 3억. 그런데 천화동인을 통해 가지고 배당받은 금액이 뭐 남욱도 1,700억 받았는데 8,720만 원 투자했거든요. 저도 한 800만 원 투자하면 100억 번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3억 투자해가지고 3,463억이라고 하는 돈을 배당을 받았는데 이게 정상적인 거냐. 누가 봐도 비정상적인 거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성남시에서 다 해준 거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렇다라고 하면 성남시 시장실에서 뭔가 대가가 있을 것이 아니냐라고 추측하는 것이 이게 상식적이 아닌가. 그런데 지금 남욱이 그런 진술을 갖다가 법정에서 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것은 굉장히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그 관계도라는 것을 잘 살펴야 되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제 공동체로서 실제
화천대유, 뭐 천화동이 이 공동 배분을 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김만배를 중심으로 해서 김만배 누나, 아내, 뭐 정영화 회계사, 남욱 다 같이 있는 뭐 조우영 변호사 이런 사람들이 김만배 지인에 의해서 이제 만들어진 이제 이익 구조였는데 나중에 보면 정영화 회사가 이게 녹취를 하잖아요. 뭐냐면 내분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이익을 어떻게 나누냐를 가지고 추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의심하기 시작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결국은 김만배와 남욱의 관계도 보면 사이가 멀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이익의 배분 구조를 가지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한 내용들을 보면 김만배나 남욱은 서로 처음에는 이익을 공유했지만 나중에 이익을 배분해서 갈등이 있었잖아요. 갈등이 있는데 정영학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녹취록을 보면 하나같이 똑같은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김만배는 뭐라고 해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당시에 난 사람이다. 로비했는데 씨알 하나도 안 먹히더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남욱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대선이 끝나고 나서 남욱은 가만히 있는 가운데에서 있다가 지금 이제 시점에서 자기가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지금 진술을 하는데 진술이 완전히 바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가장 또 중요한 당사자인 김만배는 이 내용에 대해서 입을 닫고 있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검찰이 수사를 봤을 때 과연 필요에 의해서 수사와 진술을 확보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좀 보여지는 면도 있단 말이죠. 지금 남욱의 일련의 태도를 볼 때 철저하게 자기 이익을 중심으로 갔던 사람들 아닙니까? 지금의 이제 재판 과정이라든가 검찰의 수사 내용을 봤을 때 남욱의 태도로 봤을 때는 자기 방어에 의한 자기 보호를 위한 발언으로 지금 읽혀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 거죠. 알겠습니다. 지금 언론 보도에 근거해서 또 저희들이 얘기를 끌고 나갈 수밖에 없는데 이 남욱이 2013년에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3억 5천만 원 정도를 이제 건넸습니다. 이 가운데 9천만 원을 이제 일식집에서 건넸는데 뭐 이렇게 봉투에 넣어서 이렇게 종이백 같은데 쇼핑백에 넣어서 줬는데 유동규가 그 돈을 받고 바로 옆방으로 가서 이제 누구에게 주고 왔다. 형님들에게 주고 왔다. 뭐 그 옆방에 그럼 누가 있었던 것인가? 정진상 또는 뭐 김용 씨가 있었던 것인가? 뭐 여러 가지 이제 추론과 해설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본인의 좌우 오른팔, 왼팔로 불렸던 사람들이 모두 구속되는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고 천화동인 1호 오늘 남욱 변호사의 진술 얘기까지도 좀 물어봤는데 이재명 대표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직접 보겠습니다. 대표님, 남욱 변호사가 천화동인 1호 이재명 성남시장실 직원이라고 지적하는 증언을 했는데 여기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남욱 변호사가 1년 전에 수사 당시에 진술하지 않은 이유로 뭐 선거도 있었고 법도 많아서 스스로 말하지 못했다고 답을 했는데 이에 대한 대표님 입장 네, 이재명 대표는 기자들의 여러 질문에 묵묵부답의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당내에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옹호하는 의견도 좀 있고요. 또 이 대표가 직접 해명해야 된다는 의견도 좀 있습니다. 박범계 의원과 조응천, 박용진 의원의 얘기까지 마저 듣겠습니다. 연말이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당시에 연말이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공소시효, 일흥의 공소시효가 12월 초입니다. 체포동의안 시나리오가 나오는데 동의하십니까? 갈 수도 있겠죠. 그렇게 보세요? 예, 거기까지도 예상을 합니다. 이 대표가 정말 무관한지 그건 솔직히 뭐 잘 알 도리가 없죠. 무관하다고 믿고 싶은 거죠. 뭐 최측근 2명이 연이어 구속된 데 대해서 최소한 무리를 일으켜서 미안하다 뭐 이런 유감 정도는 표시할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민주당 안에서는 어떤 사법 리스크로부터 당을 보호하기 위한 지도부 차원의 결단, 본인들의 결단들이 상당히 있었거든요. 이것의 당원 당규상의 결정체가 당원 80조예요. 김용 부원장과 관련된 기소가 됐으니까요. 당원 80조 적용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좀 해야 될 때가 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자, 이 박범계 의원은 결국은 검찰의 수사 칼날이 이재명 대표에게 향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 변호사님, 실제로 올해 안에 올해라고 해봐야 뭐 한 달 조금 남았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조사가 이루어질까요? 소환 조사라든지 아니면 그 다음에 내년에라도 이재명 대표를 향해 가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겁니까? 일단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소환 조사는 불가피하고요. 불가피해요? 네네, 제가 봤을 땐 불가피하고 그 시기의 문제다. 그런데 저는 생각보다 빨라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왜냐하면 이제 정진상 전 실장에 대한 그 구속영장이 생각보다 굉장히 빨랐어요. 예. 저는 한두 번 정도 최소한 한 번은 더 부르고 그 자리에서 뭐 영장을 예. 청구한다든지 할 줄 알았는데 그냥 전격적으로 체포영장이 기각됐음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를 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구속이 됐죠. 그러니까 이런 정도 속도로 봐서는 진짜 빠르면 이달 중에도 그 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소환을 하지 않을까. 그리고 늦어도 그 올해를 넘기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예. 그런데 이제 체포하고 소환은 또 틀리거든요.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를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제 국회의원 그 회기 중에는 예. 불체포 특권이 있지 않습니까? 예. 소환당하지 않을 특권은 없는 거거든요. 체포하고 소환은 그게 틀리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야말로 뭐 꽃놀이패 같이 일단 소환장을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번에 공직선거법 위반죄 관련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소환에 응하지 않았어요. 예. 서면 조사로만 끝냈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공직선거법 위반죄는 사실은 그 정치적 효과는 크지만은 법적인 처벌의 수위는 낮거든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제가 듣기로는 배임죄라고 들었는데 이게 배임죄가 뭐 수천억짜리 배임죄이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소환 안 한다고 해가지고 서면 조사로 끝낼 문제가 아니고 예. 체포까지 가게 될 텐데 소환에 응하지 않았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불체포 특권을 활용을 한다. 예. 그러면은 결국은 이제 국회를 방탄 국회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이제 국회의원 당선부터 대표되고 당원까지 다 바꾼 이 일련의 절차가 결국은 하나의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 이런 비난을 면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예. 상황은 굉장히 심각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것도 가정을 전제로 얘기를 진행할 수밖에 없어서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게 소환장을 보낼 것이냐, 이게 보낸 이후에 이제 사안에 대해서 그러면 거기에 응할 것이냐, 아니면은 체포동의안이 또 국회에서 처리가 될 것이냐, 그것도 민주당은 어떻게 나올 것이냐, 이제 그 이후의 얘기들이 쭉 가정에서부터 이제 출발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쭤보는 건 조금 그런데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항상 그 하나의 어떤 일들이 진행이 되면 크게 보면 이제 법적인 흐름하고 정치적 흐름이 예. 이제 같이 맞물려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야당의 당 대표라고 하는 인물의 상징성이 분명히 있는 거고요. 근데 한국 정치상에서 이렇게 이제 대선 이후에 야당의 대표에 대해서 전방위적 수사, 뭐 예를 들면 공직선거법뿐만 아니라 모든 관련된 수사를 탈탈 먼지털이식 수사를 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냐 싶을 정도인데, 그리고 검찰의 수사라고 하는 것은 엄연히 딱 드러나요. 이번에 보면은 깜짝 놀랐어요, 저는요. 법률 용어입니까? 이게 정치 공동체라는 게? 정치 공동체를 가지고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혐의를 입증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검찰에서. 측근들을 조사하면서. 예. 아니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김두수 의원님도 같이 민당이면 정치 공동체죠, 저하고. 정당이라는 게 다 정치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그런 용어로 썼다라는 건 뭐냐면 이미 검찰에서 쓰는 용어 자체가 이미 정치적 수사를 하고 있다라는 내포를 갖고 있고 이미 내포가 아니라 이미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이재명 당대표를 죽이기 위한 수사를 전방위적으로 하고 있다. 이것은 그런데 지금 일련의 과정들이 지금 진행되어 와 있고 지금 정 변호사가 여러 가지 뭐 예측을 하고 있는데 그런 과정들이 지금 하나하나 움직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경우에 검찰에서 하는 정치적 그 법적 수사라고 하는 부분이 과연 타당하느냐에 대한 부분을 계속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지금 그 대장동과 관련된 수사가 특검을 통해서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에서 검찰의 수사가 일방적으로 진행됐을 때 지금 편파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건 분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50억 클럽에 대한 조사도 제대로 안 하고 있고 김만배에 대한 조사도 안 되고 있고 그 당시 부산저축은행 관련된 그 대출 관련된 내용이라든가 지금 대선 때 있었던 김건희 여사에 대한 조사라든가 또 장모에 대한 조사 이런 거 하나도 안 이루어지는 상태에서 결국에는 뭐냐면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수사를 통해서 민주당 죽이게 하는 흐름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자체가 정치적 수사이고 결국은 정치적 행위로서 이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인 것이죠. 알겠습니다. 앞서 박성준 의원 잠깐만요. 지금 이제 얘기를 좀 듣고 조금 더 가겠습니다. 앞서 이제 조홍천, 박용진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직접 유감 표명도 해야 되고 또 당이 나서서 그 측근들 구속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나설 필요는 없다 이런 이제 부정적인 의견을 조금 갖고 있었고 반대로요 임선숙 정청래 의원은 이제 방금 우리 박 대변인께서 얘기하신 대로 이 검찰의 정치적 수사를 좀 강하게 성토하고 있습니다. 두 분의 얘기를 좀 듣고 제가 바로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정치검찰은 이재명 대표 핵심 측근들을 억지 범죄자로 만들고 이재명 대표를 얽어매려고 이른바 정치 공동체라는 덫을 만들어 놓고
이재명 대표에게 사법 리스크 프레임을 씌우고 있습니다. 당대표에 대한 의구심과 불신을 심어주어 지지를 떨어뜨리고 민주당 내부의 분열을 만들어내려는 것입니다. 검찰이 이재명 대표와 누구와 정치 공동체라고 그러는데 저도 이재명 대표와 정치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최고위원들, 국회의원들, 당원들 다 정치 공동체죠. 그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아니 정치하는 것 자체가 죄가 됩니까? 예, 김진수 총장님. 지금 만약에 검찰에서 체포동의안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오면 그게 참 전제로 해야 되는데 이게 당이 똘똘 뭉쳐서 한 목소리로 내야 되는데 지금 당 내에서도 다양한 얘기들이 서로 정반대되는 얘기들이 지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로서는 기자들 질문에 묵묵부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아요. 일단 제 측근이란 분이 이제 두 분 다 이게 이제 구속이 됐기 때문에 조만간 경위와 입장을 밝히시긴 할 겁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의 어떤 이 기자들의 질문이라는 거는 그냥 법원에서의 진술이라든지 본인들의 이야기의 일방적인 것을 확인하려고 하기 때문에 뭐 이재명 대표가 뭐 그거에 대해서 일일이 이제 답하지는 않지만 상황으로 보면 곧 이제 정리해서 설명은 해야 된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저는 보고요. 또한 여기에 이제 소환이라든지 이런 기타 이게 절차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뭐 기소까지 가는 과정도 좀 꽤 길 것 같은데 다만 많은 이 부분의 판단은 국민들의 여론일 거라고 봅니다. 결국 재판 과정에서 밝혀질 일은 상당히 시간이 걸릴 거고요. 이 국민들이 이걸 뭘로 보고 있을 것이냐. 제가 볼 때는 어쨌든 과반수 이상의 국민들은 이 부분은 정치적 탄압이다 또는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고 편파적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당이 적어도 당이라고 하는 공당의 일정 정도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공동 대응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철저히 그 이재명 대표와 당을 완전 분리할 수도 없고요. 그렇다고 당이 모든 것을 이재명 대표를 대신해서 싸울 수도 없는 묘한 지점에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당을 나의 어떤 사법 리스크의 방패막이로 삼겠다 그런 생각은 없기 때문에 여전히 정기국회에서 민생이나 이런 걸 우선하겠다라고 원칙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할 거라고 보고요. 소환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당당하게 응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민주당에 제가 만약 현역 의원이라면 아마 사실은 이게 뭐 올 것이 왔다는 느낌이 강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을 공개적으로 못하는 이유는 지금 당 지도부 구성이나 이른바 스피커들을 전부 다 어떻게 이재명 대표를 옹호해야 되는 처지에 놓였고 또한 이걸 공격받을 때는 뭉쳐야 된다는 정치권의 특유의 논리가 작동하고 있는 거다. 제가 보기에는 뭐 시간 문제일 뿐이라고 보여지는 거고 이 출발을 그렇게 야당 입장에서는 정치적 탄압이라고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 방어 수단인 거 인정해요. 그런데 다시 한번 원점으로 돌아가면 출발이 어딥니까? 이 수사의 출발은 무슨 국민의힘에서 고발한 것도 아니고 검찰 내부에서 정보를 찾아내서 한 것도 아니에요.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거거든. 작년 2021년 8월 달에 경기경제신문이라는 칼럼을 등장했어요. 이재명 후보님 주식회사 대천 화천대유 자산관리는 누구 것입니까? 라는 이 칼럼이 시작된 거예요. 이 칼럼 쓴 기자는 나중에 민주당의 다른 진영에서부터 제보를 받아 썼다 그랬어요. 지금 생각해 굉장히 구체적인 내용이었어요. 모든 게 출발은 그 지점이다라고 봐야 되고 지금까지 왜 수사가 안 됐었느냐.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서울중앙지검장, 수원지검장, 성남시청장을 친정부 검사로 해놓고 이걸 막았던 거예요, 수사를. 정권이 바뀌고 7월 달에 검사들 간부 진영이 바뀌면서 수사가 진행된다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왜 이재명 제가 보기엔 대표가 위험해지냐 하면은 본인이 지금은 김용과 정진상이 다 나는 돈 안 받았다. 한 푼도 받은 적 없다고 방어하고 있지만 다 깨지고 있단 말이에요. 일식집에서 9천만 원 봉투가 어떻고 그다음에 뭐 주차장에서 어떻고 뭐 어디 계단에서 올라가서 집을 어떻게 갖고 하는 조금씩 나오는 이런 게 위험해지고 있다. 다시 말하면 김용, 정진상까지 돈이 전달된 것은 맞을 가능성이 많단 말이에요. 다만 이재명 시장 당시 후보와의 관계는 안 드러난 거예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많은 국민들이 묻잖아요. 그러면 당시 이재명 시장 그렇게 몰랐단 말이야? 대장동 일당들이 이렇게 밑에 당신 옆에 있던 두 사람 동원해갖고 그렇게 완벽하게 돈 만드는 구조로 만들었는데 시장은 모르고 사인했단 말이야 라는 말에 딱 걸리잖아요. 그래서 조사를 받을 수밖에 없다. 제가 볼 때는 뭐 기소를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다만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대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어떤 형태의 상황이 벌어지냐. 자, 본회의에 보고합니다. 누가 보고합니까? 체포영장입니다. 체포영장. 체포동의안이 올라가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회 본회의장 와서 이러저러한 이유로 이재명 의원에 대해서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한동훈이 용되는 거예요. 또 한 번 더. 또 여기에 대해서 그럼 야당은 어떻게 할 거냐? 통과시키라 말 것이냐? 아니면은 농성할 거냐? 이런 걸로 번질 가능성이 높다. 만에 하나 체포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면 그게 앞으로 그려지는 그림이다. 따라서 제가 보기에는 검찰은 12월 전에 뭔가 빠르게 진행될 것은 사실인 것 같다. 그것이 그냥 불구속 기소화될지 구속 기소화될지는 모르겠다. 저는 이렇게 봐요. 예, 내년 예산안을 놓고 지금 여야가 한참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데 뭔가 이 국회가 폭풍 전야를 맞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이슈로 가보겠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대표적인 소통의 상징으로 여겨왔던 이른바 출근길 문답이 오늘 중단이 됐습니다. 가림벽이 설치가 됐고요. 또 MBC 기자에 대한 징계 얘기도 기자실 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이슈를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영상 보겠습니다. 이걸 앞으로 계속 하실 생각인지 궁금합니다. 계속 하겠습니다. 제가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옮긴 가장 중요한 이유이고 새로운 대통령 문화를 만들어내는 과정이기 때문에 미흡한 게 있어도 계속되는 과정에서 개선돼 나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나 오늘 중단이 됐습니다. 중단의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좀 보안상의 이유도 좀 있었고요. 정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이 출근길 문답은 그동안 사실 여권 내부에서도 하지 않는 게 좋겠다. 이런 제안이나 제의가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봤습니다만 윤 대통령은 100일 기자회견 때도 이걸 계속 하겠다. 이제 이런 강한 의지를 갖고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왜 느닷없이 중단을 했을까? 저는 제일 좋은 거는 대통령이 그러한 도어 스태핑 같은 소통 창구를 계속해서 잘 했으면 참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를 이제 잠정적이지만 얼마까지 잠정일지 모르겠지만 당분간 중단한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은 참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아쉽지만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윤 대통령이 아직까지는 정치인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 미흡한 측면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치인이기에는 미흡해서 출근길 문답을 중단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아주 노련한 정치인 정도 돼야 애드립 질문에 싹 이렇게 답할 정도의 실력은 갖춰야 되는데 뭐 한 정치 한 9단쯤 돼야 8단도 아니고 한 9단쯤 돼야 온갖 그러한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아주 유연하게 이렇게 대답을 갖다가 할 텐데 여러 가지 그 윤 대통령 그 말씀하신 거에 미흡하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더 이상 이것을 지속하는 것이 윤 대통령한테도 별로 좋지가 않고 그다음에 뭐 그렇게 이제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이 장점보다 장점이 되게 많은 제도인데 장점이 굉장히 많은 시도인데 그 장점을 덮을 만큼 그 단점도 이제 그 노정이 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 한 가지 아쉬운 거는 대통령이 이제 불과 1년 전 정도까지만 해도 검찰총장이셨던 분인데 그런 분에 대해서 기자들이 어느 정도는 그 맞춰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제가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한참 어린 그러한 기자가 그 막 이렇게 삿대질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보고 내가 저렇게까지 하면서 도어 스태핑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인간적으로는 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서로 간에 이걸 갖다가 잘 했었어야 됐는데 대통령도 그 좀 그런 부분이 있었고 기자단도 이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결국은 이게 중단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출근길 문답이 중단된 이유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이제 두 가지를 꼽았습니다. 이 가림벽 설치는 이제 보안상, 경호 보안상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이것을 설치하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소통할 수 없는 거죠. 볼 수가 없는 거죠. 대통령이 출근길 들어가는 거를. 자, 일단 경호 보안상의 필요를 첫 번째 이유로 됐고요. 또 하나는 최근에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태, 뭐 MBC 기자와의 이제 그런 얘기겠죠. 이거를 뒀습니다. 그러니까 정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대통령이 정치적인 경험이나 언론이 충분하지 않아서 기자들의 온갖 질문에 능수능란하게 대응할 정도의 아직 충분한 소위 말하면 이 강호에서 얘기하는 내공이 덜 쌓여가지고 불가피하게 중단됐다. 이런 얘기는 대통령실 해명이 없습니다.
그렇죠. 예, 뭐 저 설명이 개인적인 없고. 생각이고요. 예, 예, 예. 그다음에 제 기자들이 생각에 너무 막 나와서 애티튜드, 그러니까 태도가 좀 불량스러워서 기분이 나빠서 안 한다. 이 얘기도 없습니다.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그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기 때문에 예, 좀 외교 같은 것들은 해본 적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처음엔 미숙할 수밖에 없죠. 그걸 기자들이 이해했어야 된다. 아니요. 제가- 그런데 예. 2년차, 3년차, 4년차 되면은 그 뭐 인프루브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 예. 마찬가지로 그런 네, 부분들도 나아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지금 이렇게 푸시를 갖다가 하니까 그냥 최악의 파국, 잠정적이지만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저는 이 대통령실에 있는 언론인 출신들 있잖아요. 그분들 각성해야 돼요. 뭐냐면 도어 스태핑은 대변인의 언어예요. 대변인의 언어. 그러니까 대통령의 언어와 대변인의 언어는 엄연히 구분이 돼야 되는 거예요. 모든 현안에 대해서 발표하거나 내용에 대해서 기자들과 소통하는 것은 대변인이 현장에서 하는 거 예.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의 언어는 정리의 언어예요. 그리고 해답의 언어란 말이죠. 그래서 한 달이 됐든 아니면 분기가 됐든 해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그 국가의 국정 운영에 대한 방향을 정리해주고 국민에게 소상히 알려주는 겁니다. 그게 대통령의 언어죠. 도어 스태핑은 그날 현안에 대해서 기자들의 답변을 하는 건데 그건 대변인의 언어죠. 이걸 구분을 못 한다라는 것이 대통령실에 있는 언론인 출신들의 그분들의 생각을 바꿔야 된다. 참모들이 잘못한 거죠. 그건 이미 출발부터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얘기해요. 대통령의 언어와 대변인의 언어가 다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정말로 기자회견 할 때도 얼마나 어렵습니까? 충분한 숙지와 통해서 점검회의를 해서 해야 되는 건데 이런 도어 스태핑은 점검이 무슨 점검입니까? 기자들 뚝 질문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한 단답형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경우에 이것은 무리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기본적인 전제가 뭐냐면 대통령이 모든 현안에 대해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미입이라는 건 뭐냐면 그 정도 실력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과감히 접어야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접을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야 입장을 잠깐 볼까요? 홍준표 대구시장은 때늦은 감은 있지만 참 잘한 결정이다. 이런 논평을 저기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대통령 말씀은 태산같이 무거워야 된다. 그러니까 얘기를 했고 박홍근 원내대표도 이것은 뭐 대통령과 여당이 눈가기를 틀어막고 있다는 얘기를 했고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부득이한 조치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이은주 정의당 대표도 국민 불신이라는 벽에 마주할 것이다 이런 제 입장이 나왔습니다. 눈여겨봐야 될 거는 홍준표 대구시장인 것 같아요. 때늦은 감은 있지만 참 잘한 결정이다. 대통령의 말씀은 태산같이 무거워야 한다. 그러니까 참 잘한 결정인데 잘한 이유가 아까 이제 정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태산같이 무겁게 받아들여야 될 정도로 발언을 굉장히 잘해야 된다.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중단하는 게 참 잘한 것이다. 이런 맥락인 것 같아요. 맞나요, 해석이? 저 말씀도 뭐 그럴듯하게 들리는데 저는 아쉬운 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높은 평가 가운데 하나가 사실은 소통 노력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전제가 붙긴 했어요. 좀 더 정제되고 준비된 상태로 나와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는 전제가 붙긴 했으나 저 말 출퇴근길 문답은 제가 보기엔 신선했고 국민에게 다가가는 노력 하나로 평가받아 마땅한데 저렇게 덜컥 그만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라고 봐야죠. 이게 물론 설명 안 하지만 우리가 다 알잖아요. MBC 기자가 굉장히 거칠게 대한 게 있잖아요. 대통령 보고 우리 MBC가 뭐가 악의적이라는 거예요? 하고 막 이렇게 대통령 돌아가는 뒤통수에 대고 우리말로 하면 그냥 쏘아붙이면서 감정이 섞인 이런 말 때문에 아마 저렇게 된 것 같아요. 저는 그래 느껴져요. 뭐 다른 거 국익 이런 표현은 좀 미안한 얘기지만 저한테는 안 통하고 제가 보기 그런 건데 들고 싶은 질문 이런 거 대통령실이나 대통령의 결정인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중단하는 결정도 그렇고 MBC를 안 태운 것도 그렇고 다 결정인데 남는 질문은 다른 뭐 전략을 갖고 장기 계획을 갖고 하는 걸까라는 질문에 부딪혔을 때 아닌 것 같다. 굉장히 적극적이고 감정적인 것 같다는 표현도 저는 불안한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대통령실에 대한 즉흥적이고 감정적인 대통령의 대응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응이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대통령실이 아니고 이건 대통령의 결정이란 말이에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MBC하고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 출입기자 등록 취소를 할 거예요? 아니면 기자실 출입 정지시킬 거예요? 아니면 출입기자를 교체해달라고 할 거예요? 이 세 가지 안건도 대통령실 출입기자단에게 요구했는데 대통령실 기자는 오늘 회의를 통해서 안 했다는 거예요. 우리 답변 못한다. 둘이서 풀어라. 대통령실하고 MBC하고 풀 문제지. 우리 왜 끼워넣냐는 취지였단 말이에요. 기자단의 징계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게 기자단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데에 대해서 뭘 갖고 있는 거야. 대통령 참모들은 과연 어떤 어드바이스를 조언을 하고 있는가. 그게 불안해지는 대목이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이 문제가 좀 쉽게 풀릴 것 같지 않습니다. 대통령 대외협력비서관 예전에는 이제 저희가 춘추관장이라고 불렀었는데 청와대에 있을 때는 이제 춘추관에 이제 언론사 기자들이 이제 상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뭐 사의 표명을 했다는 얘기까지 이제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좀 뉴스를 보고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하나 이슈를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장경태 민주당 최고위원의 발언이 조금 계속 연일 논란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른바 이제 저 사진을 놓고선 여러 가지 논란이 좀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조명 얘기까지가 좀 나왔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외신과 사진 전문가들은 김건희 여사의 사진이 최소 2개, 3개 조명까지 설치해서 사실상 현장 스튜디오를 차려놓고 찍은 컨셉 사진으로 분석합니다. 김건희 여사 수행원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김건희 여사 수행원 몇 명이고 촬영 일정은 어떻게 누가 기획한 건지 밝혀주십시오. 촬영팀은 몇 명인지 그 소속은 어디인지 문의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김건희 여사 스토킹이 거의 범죄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빈곤 포르노 촬영 운운하더니 이제는 조명까지 사용해서 화보를 촬영했다는 거짓 주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장경태 의원이 이게 좀 물러날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장경태 의원은? 근데 저 사진을 찍기 위해서 조명을 설치를 했고 그래서 고도로 연출된 사진이다라는 게 지금 장경태 최고위원의 주장이지만 지금 대통령실은 전혀 사실 무근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장경태 의원은 저 얘기를 어디서 들었을까? 일부 이제 정치 관련된 커뮤니티에 있는 글을 갖다가 이제 주장하신 것 같은데 뭐 본인은 인용을 했다고는 합니다만 빈곤 포르노도 사실은 이제 학계 용어니까 본인이 인용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인용으로서 표현할 수 있는 그 허용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이것도 이제 굉장히 논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장경태 최고위원의 저 발언들은. 일단 뭐 장경태 최고위원이 어떤 부분에 좀 과도한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과도한 뭔가 주장의 근거를 이제 가져와서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요. 이 문제의 이제 배경을 좀 봐야 됩니다. 이 배경은 결국은 이제 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스토킹이냐 이렇게 여당에서 이야기하지만 김건희 여사의 위치나 위상을 똑바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야당의 공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영부인으로서 역할을 최소화하겠다고 했던 약속을 번복한다면 제2 부속실을 설치해서 이걸 공적으로 하면 이런 문제가 좀 더 투명해질 건데 계속 김건희 여사의 행보나 이런 것이 계속 불투명하고 비공개나 비공식이 최종적으로는 공개되는 형식 이런 것에 많은 의문을 제기하게 되니까 이게 야당에서의 좀 더 공세가 적극적이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요. 이런 것들을 좀 원천적으로 좀 문제 해소를 하려고 그러니까 뭔가 시스템 속에서 포함시켜서 야당의 정쟁적 요소로 이게 김건희 여사를 계속 공격하지 않게끔 대통령실도 좀 준비하고 이러면 이 문제가 좀 많이 해소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면 대통령실 제2부속실 설치 안 하고 공개 행보를 안 하면 제2, 제3의 장경태 최고위원 같은 발언이 또 민주당 내에서 또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 된다. 예를 들면 김건희 여사의 행보가 국민 누가 봐도 정상적인 행보를 하고 있다면 이렇게까지 야당이 공세를 나오겠습니까? 근데 이게 뭔가 자꾸 이게 비공식적 영역이 커지고 거기에서 돌아가는 이 시스템에 보면 뭔가 윤석열 대통령보다 김건희 여사가 왜 더 주목받느냐? 더 주목받게 되느냐? 그리고 알겠습니다. 이것이 화제가 되어서 모든 외교적 성과를 다 가려버리는 일들을 대통령실이 왜 이걸 계속 방치하는가? 그 문제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박지원 전 잠깐만 우리 김덕수 총장님 말씀을 제가 정면으로 반박하기는 뭐 싫은데 좀 생각을 좀 해보시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김건희 여사가 국민적 지지율이 높지 않다는 것은 사실이고 의혹을 받는 것도 뭐 우리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지점에 대해서는 저는 약간은 의아함을 넘어서 굉장히 좀 과잉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는 게 그 프놈펜 이렇게 캄보디아 가고 발리 갈 때 예를 들어서 우리 상식으로 본다면 우리 이태원에서 이렇게 참사가 벌어졌는데 프놈펜 가면은 캄보디아 가면 앙코르와트고 발리 가면 발리 휴양지인데 이걸 어떻게 처리할까라는 걸 상식적으로 보면 영부인 측에서도 고민했을 거다. 그래서 앙코르와트 그쪽에 안 가고 나름 갔는데 놀러 갔느냐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 당연히 그거 안 그러겠어요. 우리 갔다 왔다 쳐봐요. 미안한 이야기지만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한국인이 하는 의료봉사 단체에 갔다는 대목. 그다음에 결정적으로는 장경태 의원이 저는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조명을 사용했는지 안 했는지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왜? 억지로 미담을 만들어내려고 그 어린 애들을 동원했다는 거 아니에요. 조명 이름을 설치해놓고 중요한 요소예요. 진정성에서는 거의 제로에 가까운 결정적 요소인데 이걸 왜 뭐냐는 분석했느냐 아니면 뭐 제보를 받았느냐 가지고 온라인에 올라온 거 보고 이야기했다는 저는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실망했어요. 이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저도 동남아에 자주 다녀봤지만 거긴 첫째 열대에 가까워서 회기선 쪽이라서 사진이 잘 나와요. 잘 보시라고. 그 애들 조명이 없어서 사진이 잘 나와요. 미안한 이야기인데 또 하나 미안하지만 예. 사람이 까무잡잡하고 눈이 커요. 이런 대목도 있다니까요. 사진을 저는 뭐 잘 못 찍니 그러면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거는 건물의 위치, 천장에 따라서 조명이 바뀌거나 이런 데면 나름의 근거를 갖고 이야기해야 돼요. 이러지 이제 와서 나는 커뮤니티에서 이야기했다. 제가 보기엔 이 사안은 좀 정확하게 밝혀주는 게 맞아요. 시시비비를. 알겠습니다. 예.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제 김의겸 대변인 또 장경태 최고위원에게는 이제 함구령을 내리고 김의겸 대변인은 좀 교체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당내에서는 어때요? 아까 이제 김수수 총장이 했습니다만은 이 장경태 최고위원이나 김의겸 의원의 이런 발언들이 상당히 많은 의원들, 동료 의원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런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 같은 의견도 좀 나오는 박지원 겁니까? 위원장은 뭐 언급할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예. 지금 전 비판적인 김수수 얘기들. 총장님이 말씀을 잘했다고 봐요. 예. 이제 우리가 이제 본질을 봐야 되죠. 본질. 본질이 뭐냐면 김건희 여사의 그 행동이 과연 국민에게 다가갈 수 있는 행동이냐라는 부분을 파악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시안 정상회담이라든가 G20 외교 성과가 돼야 되는데 그 외교 성과에 대한 내용은 하나도 없고 전면에 누가 등장합니까? 김건희 여사가 등장한단 말이에요. 이 방송도 우리가 이렇게 다루는 이유가 뭐냐면 김건희 여사의 행동이 과하다라고 하는 전자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 장경태 최고위원의 발언도 있지만 일련의 맥락으로 보면 김건희 여사의 그 외교 활동이라는 것이 비공개는 비공개로 해야죠. 비공개 활동을 공개로 하지 않습니까? 이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공개했냐? 뒤늦게 사진 공개하면서 이걸 왜 그 언론에 공개를 해요? 그냥 낮은 자세로 외교 활동을 했다고 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다 문제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뭐가 되냐면 결국 대통령이 누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걸 합니까? 그걸 제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대통령실에 방치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번 한 번뿐입니까? 그동안에 계속 그 김건희 여사의 해외 순방 갔다 오고 나서는 꼭 김건희 여사가 제일 뉴스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과하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이 본질이라는 거예요. 왜 그걸 자꾸 본질을 벗어납니까? 예. 야당 의원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뭐랄까 이의를 제기하는 것, 문제를 제기하고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 본질인가? 아니면은 그런 공개적인 활동 또는 제2부속실 같은 공개적인 어떤 조직이 뒷받침되지 않는 것이 이런 사태의 본질적인 이유인가? 장 변호사 우리 얘기까지 정 변호사 얘기까지 좀 듣고 이 이슈는 넘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발단은 빈곤 포르노죠. 그러니까 빈곤 포르노라는 말을 장경태 의원이 썼는데 영부인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쓰느냐 굉장히 부적절하다 이렇게 그 주장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장경태 의원은 그것이 잘못이 아니다라고 강변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조명을 썼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저 사진이 컨셉 사진이다. 컨셉 사진이라고 한 건 무엇이냐? 빈곤 포르노를 갖다가 찍은 거 아니냐? 결국 이 이야기거든요. 하지만 조명을 썼다라고 하는 것은 명백하게 허위 사실 아니겠습니까? 저것이 허위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장경태 의원 측이 이걸 입증을 갖다 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장경태 의원도 거기에 대해서 저 조명이 없다라고 하는 것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자신이 없어 보이고요. 그냥 법적으로는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 충분히 성립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이거는 또 국회에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면책이 되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정도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아마 대통령실에서 뭐 형사 소송 제기하고 뭐 민사 손해배상 청구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그냥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리면 저도 이제 방송국 출신인데 아마 뭐 신성법 의원님도 방송 출신도 아는데 현장에 가서 자연스럽게 하는 행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공식 기관이 가거나 공식적인 행사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연출이 어느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제가 이 얘기까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예를 들어 대통령 영부인이 간다고 하면 그 캄보디아에 있는 나라나 거기에 있는 사람들도 다 의식을 하는 거예요. 그 시민들도 의식을 하게 돼 있고. 예. 그러다 보면 그 자체가 자연스럽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공개 가면 비공개를 끝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은. 예. 알겠습니다. 아니 이제 예를 들어 잠시만요. 이거 뭐 이 얘기하면 저희 방송 시간 따로 못해요. 비공개로 예. 했을 경우에 또 우리나라 언론이 어떻게 하겠어요? 저는 뭐 그런 거 생각하면 본질을 자꾸 다른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본질은 장경태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빈곤 포르노 시즌 2를 만들려고 한 거예요. 그렇다면 자기가 주장한 거에 내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인이라든지 아니면 인용했답니다. 그러면 제가 보기엔 진짜 명명백백하게 이번 기회에 밝혀져야 돼요. 그러니까 그 대사관이든 아니면 현지 직원이든 아니면 그 프놈펜의 현지인들 정언을 바탕으로 해서 저는 사실관계 좀 명확히 밝혀지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